이제 우리가 동북아 안보 환경과 북한의 핵 및 군사 위협을 우리가 주제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문명과 전쟁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잠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이제 시대 분류, 그 다음에 문명의 시공간적 분류, 문명과 전쟁, 세계의 분쟁 시대, 이런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 분류를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때 시대 구분을 통상 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수렵생활, 부족생활,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런 시대를 이제 선사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통상 합니다. 여기에는 석기, 동기, 청동기, 철기시대까지를 우리가 통상 선사시대로 보고, 역사시대라 하면 우리가 문자가 생겨나면서 역사의 기록이 되면서 이것을 역사시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우리가 보통 하죠. 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제 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거쳐 오면서 무기체계도 많이 변화를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선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자연적으로 싸움을 이렇게 하다가 맨손으로 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도구화가 되면서 창, 칼, 또 활, 또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총이 나오면서 이렇게 도구화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이 이제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계화가 되죠. 기계화가 되면서 육군에는 또 전차, 해군에는 또 함정, 또 공군에는 전투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21세기는 컴퓨터화 시대에 접어들었죠. 지금은 이제 완전 컴퓨터화 시대 되면서 무인기가 지금 대세로 무기체계가 진화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기계화 때는 사람이 타고 기계를 조정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사람이 타지 않고도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시대가, 이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의 어떤 이 무기체계도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도구와 기계와 컴퓨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우주시대, 별들의 전쟁을 우리가 영화를 보고 하면서 과연 저런 시대가 올까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 21세기 오면서 별들의 전쟁은 현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선사시대는 어떻습니까? 돌도끼와 이제 돌화살을 주로 이용을 하고 했죠. 여기에 오면 선사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선사시대는 이 가사도구에서 발전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주먹도끼가 대표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주먹도끼. 또 금을 이제 만들고, 또 목재, 이 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목재 손잡이를 또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것이 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또 돌을 가지고 촉을 만들어서 이 활을 무기로 또 이용도 하고 했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는 이 선사시대 기록이 없어가지고 이 자세한 이 전투는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어떤 정착지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이제 조금 후에 문명의 발상지를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좀 살펴보고, 메소포타미아는 복합군과 전차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 문명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 군사적인 부분이 이제 구분되어서 조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사용되는 것이 무기로서 청동기를 이제 이용을 하죠. 이 청동기는 이 값이 이제 비싸가지고 권력의 상징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타격 무기에서 이제 찌르는 무기로의 어떤 진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쟁 기록을 보면은 개방령 지형 특징으로 인해서 이민족 침입이 발생을 했는데, 따라서 개방령 지형이다 보니까 이 이민족 침입이 잦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무기와 전쟁 기술이 발달하게 됐다는 거죠. 이 전차와 복합궁의 발명은 혁명적 전술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청동, 이 판금 갑옷, 또 투구, 이 망곡도는 찌르는 도끼입니다. 이제 사전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가장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 금속 무기들을 차례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수메르인이 최초로 이 동물을 이용을 하고 그 후에 말을 이용한 사륜 전차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바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퀴. 자, BC 5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바퀴가 이게 발명을 합니다. 2500년경에는 수메르가 이 물건 운반을 하는 사륜을 또 개발을 하고, 바퀴 살이 붙은 바퀴가 등장을 하죠. 이제 잠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제 위에서 보는 사진이 이륜전차, 사륜전차인데, 자, 기원전 5000년경에 보면은 원판형 나무 바퀴가 탄생을 처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3500년경에 이 세 조각의 두꺼운 나무 판자를 이어서 나무 바퀴로 진화를 하게 되죠. 기원전 2000년경에는 이 바퀴통과 테두리 바퀴를 연결하는 이 바퀴살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기원전 100년경에는 어떻습니까? 바퀴 테두리에 이제 철판을 두른 이 바퀴살 바퀴로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바퀴도 기원전 5000년경부터 지금 100년까지 오면서 이게 우리가 바퀴가 여러 가지 발전이 되었다는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무기 체계와 전략 전술을 한번 볼 텐데, 무기와 전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자, 무기의 선택은 결국은 어떤 걸로 귀결이 됩니까? 전투 수행 방법이 달라지겠죠. 어떤 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투 수행 방법을 또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전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무기가 또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6년 그 유명한 이 크레시 전투가 있습니다.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전을 하게 됩니다. 왜 패전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롱보라는 큰 긴 활, 장활이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6년 크레시 전투에 크로스보우와 롱보우의 싸움이 이게 결정적으로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크로스보우가 뭡니까? 석궁입니다. 석궁. 그래서 석궁이고, 롱보우는 이 긴 활인데, 자, 어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크로스보우는 이 석궁인데, 석궁이 이게 이 롱보우 긴 활보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프랑스가 이 크로스보우 석궁을 가지고도 패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사실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프랑스는 이 크로스보우, 영국은 롱보우를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육박전이 되고 시간적으로 촉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발사 장전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자, 이 롱보우는 분당 15발까지 이 1분당 장전을 해서 사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궁은, 이 크로스보우 석궁은 분당 잘 쏘는 사람이 한 발 내지 두 발, 재장전 시간이 길다는 거죠. 성능은 좋지만 재장전 시간이 이게 길다 보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런 영국의 롱보우가 분당 15발씩 화살을 쏴대니까 결국은 재장전 하다가 결국은 다 사망하고, 이게 결국은 이 전투에서 이 롱보우가 크로스보우에 승리하는 이런 중요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무기와 전투에 밀접한 역사적인 사실의 하나, 전쟁을 하나 예를 들었지만 상당히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전쟁의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전투에서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투 수행 방법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크래시 전투를 통해서 이 좋은 석궁을 가지고도 발사 장전 차이가 남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이 롱보우가 승리했다는 그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과 전술, 무기체계 이제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고대부터 현대 전쟁까지 이렇게 한번 이 도표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전쟁은 이제 무기 제1기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 전술이 어떻습니까? 집단 또는 밀집 대형의 어떤 전투를 주로 이루었지만, 무기 체계는 어떻습니까? 이 공격용은 뭐 창, 칼, 화살, 뭐 투석기, 뭐 이런 것을 주로 사용을 했겠죠. 방어용으로는 주로 갑주나 방패, 뭐 이런 것을 주로 무기 체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무기 제2기는 이 중세와 근대 전쟁을 합쳐서 이제 무기 2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중세 전쟁에는 대부분 선전투, 이제 이 횡대 대형으로 주로 전술을 취하고, 근대 전쟁에는 주로 종대 대형, 뭐 내선, 외선 작전, 뭐 이런 작전을 취했고, 이 무기 체계는 어떻습니까? 중세 시대에는 이 뭐 화성총, 화포 이런 것이 주류를 좀 이뤘고, 또 근대 전쟁에서는 뭐 총검, 철도, 뭐 전신 이런 것이 이제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무기 제3기는 이제 현대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전격전과 입체 전투를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에 무기 체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기관총, 야포 등이 주류를 이제 이루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어서 전차, 항공기, 뭐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무기 체계를 이루고 있죠. 이제 제4기로 무기 제4기로 오면서 현대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이 전술이 냉전, 비정규전, 네트워크전으로 이제 전술을 취하게 되고, 무기 체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핵폭탄, 그 다음에 전자무기, 또 회전익 항공기, 또 이 정밀 뭐 유도무기,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 무기 체계로 발전되어 온 거죠. 이 전쟁과 전술, 무기 체계 변천 과정을 보면서 참 고대 전쟁부터 지금 현대 전쟁까지 엄청난 이 무기 체계도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대 분류에서 세계사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사 구분은 AD 476년을 이제 고대를 보고, 중세는 1453년, 그다음에 근대에서 근세는 1600년, 근대에서 현대는 1900년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 고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고조선으로부터 후삼국까지를 우리가 뭐 볼 수 있고, 중세는 우리가 이 고려시대, 또 근세는 이 조선 전기, 근대는 이 강화도 조약부터 광복까지. 현대는 어떻습니까? 1945년 우리가 8.15 해방되고 이후부터 현대로 우리가 이 세계사의 구분을 우리가 뭐 볼 수 있습니다. 뭐 세계사적으로는 뭐 고대는 이 BC 3000년 전부터 서로마 제국 멸망, 중세는 서로마 제국 멸망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또 뭐 근세 근대, 이게 1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근대와 현대를 이제 구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문명의 시공간적 앞에서 잠시 메소포타미아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많이 배웠죠. 4대 문명 발생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한번 문명 발생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 지도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통상 이렇게 4대 문명 발생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레타 문명의 건축물이고, 자, 여기는 이제 트로이 문명,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본 우리가 이 문명 봤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4대 문명의 공통점 어떤 거 있을까? 거의가 큰 강유역에서 발생하는 점입니다. 큰 강유역에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전제 군주가 출현했다는 사실이죠. 또 여기 4대 문명을 기준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문자, 문명이 발생이 됩니다. 또 법률이 제정이 되고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됩니다. 토인비가 문명의 공간적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 나일강가의 이집트 문명,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의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론을 포함한 수메르 문명, 또 황하강 유역의 어떤 중국 문명, 그리스 문명을 포함하는 미노스 문명, 또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문명,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문명, 이렇게 6개를 토인비는 이 문명의 공간적 구분을 했는데, 고대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면은 7개 문명이다. 토인비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법률 제정을 한번 볼 텐데, 기원전 1754년 함무라비, 메소포타미아 왕이죠. 이 함무라비는 바빌론 중앙광장에 현무암 석비를 세웁니다. 이 서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이 인민의 목자이며 유능한 왕으로서 평화를 지키고 악과 부정을 없애겠다고 선언을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가혹한 법 질서를 세운다는 겁니다. 누군가 눈을 멀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처벌을 내린다는 거죠. 이 바빌론에서 난무하던 이 사적 복수는 엄격한 처벌로 제국 질서를 잡았다고 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손목을 잘라서 아주 잔혹, 이 다양한 신체형이 등장을 했고, 집이 무너져 아들이 죽으면 건축사 아들은 사형을 내려서 기업의 처벌법이 제정됐다는 거죠.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은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 함무라비의 석비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함무라비 석비입니다. 높이가 2.25m, 이 돌기둥에 282조 규정을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권위 과시를 위해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 다 권위 과시죠. 또 은나라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순장묘, 다음에는 우리의 이제 이 경주 고분,
신라 이제 금관, 진시황 무덤의 이 병마용 모습 이제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진시황의 이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 이런 문명과 전쟁의 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자, 존 키거는 모든 문명은 그 시작에서 군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문화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전사들을 길렀던 것 이렇게 얘기하고, 칸트 헤겔은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과 모순의 충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원적인 모순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인류는 이 투쟁과 전쟁을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총은 군사, 균은 문학, 쇠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비는 인구 대이동에 난 문명은 전쟁과 침략의 문명이다. 프로이드는 문명과 그 불만들에서 공격에 관한 욕구는 인간 본능 중의 하나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우리 학자들의 주장, 공통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니까 인류의 사회적 행위인 투쟁과 전쟁이 문명 창조와 함께 때로는 동력이자 견인력을 역할을 하고, 그 종점에 현재의 국제 질서가 존재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갈등과 문명 갈등. 인간의 갈등은 정치가 해결을 하고, 또 정치의 갈등은 전쟁이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사실 파괴를 하죠. 여러 가지 인적, 물적,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또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다고 하죠. 우리가 전쟁에 존재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 존재하는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이 지구상에 많은 이 전쟁을 하고 있죠. 첫째가 가치관의 대립입니다. 가치관의 대립. 둘째는 종교의 대립. 셋째는 경제의 대립. 넷째는 이데올로기 대립. 또 다섯 번째는 민족의 대립. 이러한 전쟁에 존재하는 이 패턴 때문에 이 지구상에 지금도 수많은 전쟁과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명과 전쟁에서 이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 1, 2, 3물결로 계속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농업사회는 5,000년 이전부터, 산업사회는 500년 이전, 지식정보사회는 30년 이전부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전쟁 양상을 보면은 농업사회는 어떻습니까? 집단 백병전을, 또 산업사회는 기동화력전, 지식정보사회는 첨단 과학기술전으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 전쟁 공간을 보면은 농업사회부터 2차원, 3차원, 5차원 이런 순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전력 구조를 보면은 이 농업사회는 병력 집약, 자원 집약, 기술 집약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위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농업사회는 장수 중심 구조였다가 산업사회는 수직 계층적 구조, 또 지식정보화사는 수평 네트워크 구조로 이렇게 발전을 해오게 되죠. 무기체계도 농업사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연 도구화로 신체나 돌, 몽둥이, 활, 창, 칼, 청동 이런 것을 주로 활용을 했고, 산업사회는 기계화되면서 반자동화하면서 소총, 전차, 항공기, 핵무기, 군함, 전투기 이런 이 무기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오면서 어떻습니까? 자동화 무기, 정밀 유도 무기체계, 무인기
뭐 사이버 무기, 이지스 군함, 스텔스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 제3물결을 무기체계가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죠. 군사 전략 면에도 뭐 농업 사회는 뭐 대집단 전법, 밀집 대응을 이뤘다면 산업 사회는 어떻습니까? 뭐 선멸, 전격전, 억제 뭐 이런 공기 합동 작전을 주로 이루었지만 이 지식정보화 사회 3물결에는 어떻습니까? 뭐 억제, 방위, 신속 결정, 네트워크 중심전, 뭐 효과 기반 작전, 또 사이버전 뭐 이런 것들이 군사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괴 피해를 보면은 농업 사회는 물자 획득이나 포로 획득이 중심이었다면 산업 사회는 대량 파괴시키고 살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식정보 사회에 오면서 정밀 파괴하고 살상은 최소화시키는 뭐 이런 바뀌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분쟁지대, 지금도 이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이게 전쟁과 내전을 치르고 있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상에는 혹자는 그럽니다.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지구는 멸망한다. 이렇게 우리 얼마나 이 현재 5천년 역사를 놓고 볼 때 전쟁을 얼마나 치렀을까? 기록을 보니까 5천년 동안 2만 6천여 회의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뭐 수억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치루오면서 앞에 설명을 쭉 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러 가지 인명피해, 산업시설 파괴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점도 많이 있겠죠. 이 지구상에 지금도 이 많은 곳곳에 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마 모든 분들이 이만큼의 이 분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최근 가장 가까운 곳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서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시리아, 리비아 내전 또 현재 가장 핫 이슈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남중국 핵 문제 또 뭐 중국과 대만 문제 뭐 여러 가지 북한 핵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계 이 분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세계 분쟁지대 앞에 이제 봤듯이 중요한 핵심적인 분쟁지대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멘 첫 번째 예멘 내전입니다. 예멘. 이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중동에 이 맹주를 노리고 개입을 했습니다. 이 수니파 하디 정권이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이 5년간 1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되고 36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내전이 되고 있는데 누가 수니파 하디 정권과 시아파 후티 반군이 있는데 여기 수니파 하디 정권을 누가 지원하고 있느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미국, 영국이 지원을 하고 그죠? 여기에 시아파 후티 반군은 이란, 헤즈볼라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밑에 사진에 보는 것은 이게 드론 공격을 받아서 이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보유한 이 석유 단지에 이 화염이 발생된 거고 또 이 파괴된 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리아 내전입니다. 이 미군이 주도돼가 소탕 작전의 아이스 세력이 이 위축되면서 2019년 1월에 시리아에서 미국이 손을 뗍니다. 손을 떼니까 되살아나는 IS 불씨가 나타나고 터키가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터키와 이제 쿠르드가 갈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시리아 북부 안전지대에 러시아, 터키가 공동 관리를 하고 미국과 쿠르드가 힘겹게 확보한 이 지역에 이 보름 만에 러시아 손에 들어가게 되고 터키는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후에 이 국경
지역인 크루드족 민병대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여기도 이 40여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되고 12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에 우리 크루드족의 유랑, 차를 타고 유랑하는 이런 사진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 오스만 제국의 영화를 꿈꾸는 터키입니다. 동지중해 북아프리카로 진출을 하고 북키프로스와 가스를 개발을 하게 되죠. 자, 여기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독재 행보를 합니다. 미국의 견제에도 러시아에 접근을 하고 프레너미 터키, 프레너미, 프렌드와 에니미, 이 합성어입니다. 프레너미라는 용어가 여기에 나토국들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자, 친구로서의 터키입니다. 친구로서의 터키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 핵무기 50여 개를 지금 배치를 하고 미군이 약 한 2,500명 정도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적으로의 터키는 어떻습니까? 나토, 미국 반대에도 시리아 쿠르드 쪽을 침공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또 이란과 이슬람 세력과의 공조 문제, 뭐 이런 프렌드와 에니미, 친구로서의 또 적으로서의 어떤 이런 이 고민, 나토국들이 터키에 대한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중국해 갈등. 아주 지금 시점에 가장 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지금 부각하고 있는 이 남중국해 갈등. 이 남중국해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여러 가지 이 6개국이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거죠. 이 중국이 지금 가장 먼저 군사 요충지로 지금 이 점령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요충지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남중국해입니다. 아마도 이 남중국해는 이 조만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군사적으로 충돌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 분쟁. 이것도 이 파키스탄은 인도 공습에 보복을 해서 핵무기 회의까지 열어서 핵카드를 위협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핵하면 어떻습니까? 핵은 우리가 사실은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 공식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나라는 다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핵을 가진 인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파키스탄, 또 인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세 개 나라는 비공식적으로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뭐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죠. 양국군 대치로 카슈미르 산악 지역에서 포격전, 인도군 등이 여러 가지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리비아 내전도 유명하죠. 이 정부군과 군벌 세력이 교전해서 군인, 민간인 사망이 많이 나타나고 카다피 축출 이후에 무장 세력이 난립하고 대규모 원유 산지를 장악해서 군벌이 공세를 나타냅니다. 여기도 이 국제사회의 지지가 좀 갈려가지고 아마도 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폭탄 테러가 있었죠.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을 제거했지만 잡아도 계속 나오는 이 두더지. 지난 5년간 희생자만 최대 8만 명이 나타나 있었다 하는 거죠. 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폭탄 테러 난 최소 79명이 사망하고 20년도 아프리카 교도소를 습격해서 최소 29명, 최소 270명이 탈옥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